추후에 이걸 뭐 취득하거나 양도하거나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이제 효과적인지 네. 그리고 뭐 또 취득할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개인으로 살지 법인으로 살지. 만약 주택이 껴있으면 법인은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규제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엔터 부동산의 원어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무편을 준비했는데요. 예, 원래는 저희가 엔터테이너들의 이제 워너비 부동산을 듣고 이제 조언해드리는 컨텐츠인데 네네. 오늘은 특별히 세무편을 준비하면서 우리 엔터 부동산에서 가장 엔터테이너 같은 비주얼을 갖고 계신 우리 세무사님을 모시고 하게 됐습니다.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장웅재 이사님이랑 같이 촬영하게 된 김대영 세무사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가 엔터테이너들한테 계속해서 워너비 하는 부동산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나온 부동산이 바로 상가주택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상가주택과 관련된 세무편을 한번 김대영 세무사님께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상가주택 많은 분들이 투자처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데 일단 그 상가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네네. 주택의 취득세는 많이 들어봤을 텐데 상가주택의 취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주택과 같은지 그거 좀 비교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상가주택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흔히 상가랑 주택이 같이 붙어 있어서 그렇게 단어를 쓰는데 그렇죠. 이제 저희 세법상으로는 이제 겸용주택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서 그 모든 용도들이 같이 한 군데에 있는 그러한 공간이라고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죠. 이제 그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상가 쪽은 이제 상가에 대한 4.6%의 취득세를 부과를 하고 주택은 이제 주택 수에 따라서 뭐 1%에서 1.1%에서 13.4%까지 그렇게 취득세가 이제 주택 수에 따라 이제 구분이 차등이 좀 되고요. 그러면 상가주택이 보통 보면은 뭐 1층, 2층에는 보통 상가가 네네. 있고 뭐 3, 4층 뭐 작은 꼬마 빌딩이라면 보통 이런데 그럼 1, 2층에는 상가 그 세금이 적용이 되고 3, 4층에는 그쵸. 주택.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일반적인 부동산보다는 좀 까다롭다라고 복잡하겠네요. 여기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는 또 세율이 그렇게 1%에서 13%대까지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데 그렇게 되는 또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우선은 주택은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제도가 아직 또 살아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저희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다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다가구냐, 다세대냐. 예. 그쵸. 이거에 따라서 예.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각각의 호실 자체가 다 하나의 주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다주택자가 돼버려서 그거에 따른 이제 취득세를 좀 많이 내셔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만약에 그냥 다가구다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의 주택 하나죠. 이제 한 채로 그렇죠. 인정을 받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만약에 내가 다른 주택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까지 고려해서 이제 취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포인트로 가져가셔야 될 게 특히나 다가구 다세대를 구분할 줄 아시는 게 좀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상가주택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도 사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똑같아요? 이제 상가분이 있고 주택분에 대해서 이제 주택분은 대부분 이제 뭐 종합부동산세에 해당이 되겠죠. 네. 되고 재산세는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같이 부과가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이제 세율 적용할 때 있어서 주택수를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이게 다가구냐 다세대냐에 따라서 이것도 다가구 여기서 이제 세율 차이가 좀 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것도 똑같이 안분하셔가지고 상가와 주택분에 대한 그거를 매긴 세율을 조정하는 거군요. 네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상가에 대한 종합부동세 같은 게 어느 정도 이제 뭐 금액대가 정해져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상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되게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80억 넘어가야 우선 상업용 부동산은 나오고 주택은 이제 9억 또는 그쵸, 뭐 그쵸. 1주택자면 12억까지 이렇게 공제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네. 그 금액을 이제 초과하면 이제 납부세액이 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또 질문 드릴 게
상가주택을 많은 분들이 꿈꾸시는 이유가 네. 바로 이 매달 이제 주택은 본인이 살고 밑에 이제 임대를 내주면서 따박따박 이제 월세를 받는 그렇죠. 그런 거를 많이 꿈꾸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거기서도 세금 문제가 또 있어요. 매달 이제 월세를 받다 보니 그것도 어쨌든 수익이 나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한 세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떤 세금이 적용되고 추가적으로 이제 월세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보증금도 이제 들어오잖아요. 그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가와 주택 어떤 걸 임대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의 차이가 좀 발생을 하는데 네. 먼저 상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상가가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보증금이 있고 월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간주임대료라고 해서 이 보증금을 내가 받아서 이제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이 정도의 이자가 붙는다라고 이제 국가가 가정해서 이제 과세를 하는 거고 네. 기본 공제금액이 없이 내가 뭐 1,000만 원만 받았더라도 네. 또는 뭐 3천만 원, 1억을 받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다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 그러니까 받은 금액만큼 다 그쵸, 전체를. 네, 전체를. 이제 네. 주택은 일정 가액 이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걸 네. 넘어야 되는데 상가는 무조건 전액 다 대상이 된다. 보시면 상가는. 되고 네. 이제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 임대인이 이제 임대사업자를 내 가지고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거나 해야 되는데 네.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문제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네. 내가 월세가 50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5만 원만큼의 부가세를 더 받아서 이제 그렇죠. 납부를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고 음. 만약에 이 상가 부분이 월세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냥 뭐 용돈이나 생활비 할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은 네. 간이과세자로 내시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따로 뭐 부가세를 주고받고 할 필요 없이 네. 그냥 부가세 그렇게, 없이. 네. 네.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가 임대를 했을 때 월세 부가세를 추가해서 내시는 분들이 있고 막 그런 네, 경우가 맞아요. 있는 그래서 것 그게 같더라고요. 이제 임대인의 이 사업자 네. 유형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아, 기본적으로는 그냥 부가세가 같이 부가가치세가 같이 붙는다라고 붙어서 생각하시는 게 편할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그런 부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월세만 들어서 아 이거 계약하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부가세가 그쵸. 붙어버리니까 왜 갑자기 나 월마다 내는 돈이 많아져 이러면서 계약을 또 해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부가세가 원래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면 돌려받고 네. 받으면 그냥 받은 만큼 그대로 내면 되는데 네. 뭐 당장에 금액 뭐 그쵸. 임대료 자체가 크다 보면은 네. 그러한 부담이 있어서 맞아요. 그렇게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거 어떻게 보면 큰 거에 비해서 작은 금액이지만 그것 때문에 또 약간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런 월세에 대한 상가 임대라든지 주택 임대에 대한 월세 부분에 대한 세금도 많이 이번을 통해서 배우고 알고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네. 추가를 좀 하자면 네. 계약서 쓰실 때 그래서 그 뭐 특약이나 아니면 이 월세 항목 뒤에다 이제 부가세 별도라는 표시를 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 이제 이 월세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어떤 금액을 얘기를 할 때 네. 그냥 부가세에 대한 합의된 내용이 없이 언급이 없으면 언급이 없이 네. 내가 딱 금액을 그냥 얘기해 버리면은 이게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네, 건가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거에 대해서 협의를 하실 때는 부가세 별도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거나 아니면 또는 반대로 이제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다라는 맞습니다. 식으로 이 얘기를 해주셔야지 네. 추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쵸. 분쟁이 생기는 것들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동산 중에서도 왜 세무사님이 필요하고 왜 전문가분들이 같이 해야 되는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부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사님이 이렇게 옆에서 또 조언해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우리 엔터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결국에 저희가 이 부동산을 매매하고 이제 양도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시세 차익이라든지 이런 네. 걸 얻어내기 위한 부분인데요. 우리 주택 같은 경우는 비과세 기준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또 의무거주 막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상가주택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상가주택은 어쨌든 다가구가 많기 때문에 그걸 좀 가정을 하고 말씀드리면 네. 다가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채 네. 주택 하나로 인정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거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비과세 요건이 뭐 12억
기준으로 해서 만약 12억보다 안 된다라고 네. 하면은 그냥 이제 전액 다 비과세가 되는 거고 12억을 어. 초과했다라고 하면 이 주택분에 대해서 12억 초과분은 과세가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초과분에 대한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상가주택 자체를 조정 대상 지역 네. 일대 구매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2년의 거주 기간. 네, 의무 거주 기간이 같이 이제 붙어서 요건을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아, 그 다음에 상가든 말 그대로 이제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제 상가에 대한 양도세가 네. 나오는 거고. 네. 그러니까 상가 부분에 대한 비과세 부분은 없나요? 네, 상가는 따로 비과세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건 이제 아. 주거용 주택 부분만. 주택 부분만 되어 있고 오. 그리고 이제 이게 예전에 네. 22년도에 개정이 된 내용인데 원래 이제 네. 이것도 다 면적을 따졌어요. 네, 아. 그러니까 주택 부분 면적이랑 상가 부분 면적을 따져가지고 네. 만약에 보통 상가주택도 다 뭐 10억, 20억 최소 그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12억을 초과를 했는데 만약에 주택의 연면적이 더 컸다라고 네. 하면은 다 전체를 주택으로 봐가지고 오. 전체를 다 비과세를 해줬었거든요. 상가까지 포함해서 네, 그냥. 오. 근데 네. 그게 이제 22년도부터 개정이 돼가지고 주택부는 주택에 대한 요건을 판단하고 아무리 주택 면적이 더 크더라도 상가는 상가만 이렇게 따로 구분하게끔 이제 그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그러네요. 보셔야죠. 예. 그렇게 좀 바뀐 부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산 큰 거 하나 하는데 좀 그렇게 크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이제 정말 세심하게 이렇게 보네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결국에 취득하거나 이제 할 때는 주택이나 상가 구분을 할 텐데 이제 또 운영하다 보면은 그 주택분을 또 상가로 이렇게 네네. 바꾸신다든지 이렇게 바꾸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됐을 때도 이제 그 용도 변경에 네. 대한 이슈가 있는데 그쵸. 그것도 원래는 이제 예전에 그 이제 상가주택을 받으면서 네. 이 받으시는 분은 이 주택분에 대한 취득세가 중과가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매수하기 전에 용도 변경을 미리 끝내가지고 상가 전체를 이제 상가로 이제 사오는 그런 방식이 이제 좀 유행을 했던 시기가 있었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또 그것도 사실 막혔고 네. 그렇게 됐군요. 점점 그런 네. 활용폭이 조금은 줄어들긴 했는데 네. 그래도 계속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게 이 투자하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적극적인 자세다 보니까 자세고 네. 또 그거를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세무사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엔터 부동산에서 우리 엔터테이너들이 꿈꾸는 워너비 동산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상가주택이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도 상가주택 많이 투자처로 생각하고 계실 텐데 오늘 이 컨텐츠로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대영 세무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상가주택을 준비하시는 네네. 분들께 상가주택이 제일 좀 접근하기 쉬울 수 있어요. 가액도 그렇고 이래저래 이제 아까 말씀하신 임대 수익도 나올 수 있고 되게 메리트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이제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그 구분은 정확하게 하고 인지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이 추후에 이걸 뭐 취득하거나 양도하거나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이제 효과적인지 그리고 뭐 또 취득할 때도 또 마찬가지예요. 개인으로 살지 법인으로 살지. 만약 주택이 껴있으면 법인은 주거용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규제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좀 원하시는 좋은 물건이 있으면은 그때 이제 매수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더 자세한 뭐 상담이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또 저희 사무실로 한번 찾아오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럼 엔터 부동산의 워너 부동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